안녕하세요, 인조이버그입니다. 이번 영상은 HTTPS 시리즈의 두 번째 영상이자 사이퍼스트에 대한 첫 번째 영상으로 이전에 살펴본 RSA 키 교환 방식과 더불어 DPL만 키 교환 방식은 무엇인지, RSA에 비해서 DPL만은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포워드 시크릿과 타원 곡선은 무엇인지, 그리고 TLS 1.2와 1.3 버전은 사이퍼스2에서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전 영상을 보시지 않으셨다면 이전 영상을 먼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전 영상을 보셨다면 사이퍼스2를 처음 접하신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림을 열심히 그려봤기 때문에 이번 10분 정도의 영상을 통해서 키 교환 방식과 인증 방식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HTTPS 첫 번째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을 간단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밥은 안전한 키 교환을 위해서 RSA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 한 쌍을 만들고, 퍼블릭 키와 본인의 도메인 정보를 포함해서 CA에게 인증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CA는 몇 가지 확인 후에 밥에게 인증서를 발급해 주고요. 이 인증서에는 CA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밥은 이 인증서를 앨리스에게 전송을 하고, 앨리스는 본인의 OS나 브라우저에 이미 설치된 CA의 인증서를 통해서 밥에게 받은 이 인증서가 정말로 밥이 보낸 것이 맞는지 서명을 보고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 암호화에 사용될 대칭키를 하나 생성하고, 이 대칭키를 밥으로부터 받은 RSA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고 밥에게 전송합니다. 그럼 밥은 본인의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이걸 복구하고 키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이 키를 이용해서 밥과 앨리스가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전송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번 영상에서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사이퍼스2라는 것은 키를 교환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 퍼블릭 키를 인증할 때 사용되는 서명 방식, 메시지 암호화에 사용되는 대칭키 알고리즘,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키를 바로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키로부터 별도의 키를 유도해서 사용하는데 그 키 유도에 사용되는 알고리즘, 그리고 이 암호화된 메시지가 전송되는 과정에서 변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맥이라는 값을 생성하는데, 이 맥이라는 값을 생성할 때 어떤 해시와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사이퍼스2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영상에서는 키 교환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나 인증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밥과 앨리스는 HTTPS 통신을 하기 전에 서로 어떤 사이퍼스2를 사용할 것인지 정해야 되기 때문에 밥은 앨리스에게 이 그림과 같이 자신이 사용 가능한 사이퍼스2의 목록을 보내주고, 앨리스는 받은 목록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밥에게 다시 회신을 줍니다. 참고로 앨리스가 사이퍼스2를 고르는 우선순위는 서버에 SSL 설정할 때 조정이 가능한데, 엔진엑스의 경우에는 이 SSL 언더바 사이퍼스라는 지시어를 사용해서 설정할 수 있고요. 이 사이퍼스2를 정할 때에도 안전한 사이퍼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 동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라인 엔지니어링 블로그에서 안전한 SSL TLS를 운영하기 위해 알아야 되는 것들, 이 글을 참조하시거나 SSL 랩스의 리서치라는 GitHub 레포에서 위키 쪽 문서를 보시면 2.3절에 이쪽을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선 사이퍼스2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고요. TLS 1.2까지와 TLS 1.3의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TLS 1.2를 보면 프로토콜, 키 교환에 사용되는 키 교환 알고리즘과 인증 방법, 여기서 인증은 서버의 퍼블릭 키를 받았을 때 정말로 서버로부터 받은 것이 맞는지 인증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메시지를 암호화할 때 사용되는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 그리고 암호화된 데이터가 변조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한 맥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해시와 알고리즘, 이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TLS 1.3에서는 이 키 교환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이 빠졌는데, 이는 TLS 1.3부터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키 교환 혹은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모두 디프리케이트 하면서 특정한 키 교환 알고리즘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을 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TLS 1.3에서는 하위 호환 알고리즘 때문에 발생하는 보안 문제들이 없어지고, SSL 핸드쉐이크 과정이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2RTT에서 1RTT로 간략화되었습니다. 즉 보안성과 속도 면에서 더 좋아진 거죠. 그럼 키 교환 알고리즘은 어떤 것들이 디프리케이트 되었고 어떤 것들이 더 안전한 방법일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선 키 교환 알고리즘에 대해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키 교환 알고리즘은 크게 RSA와 DPL만 기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DPL만 알고리즘도 포워드 시크릿과 DPL만 파라미터에 따라서 4가지 알고리즘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RSA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살펴봤으니까 많이 익숙하실 거고요. DPL만이 뭐고 RSA와 비교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포워드 시크릿과 ECC에 대해서도 쉽게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RSA 키 교환에서 아쉬운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익숙한 그림이시죠? 이전에 살펴봤던
RSA 기반의 키 교환 방식인데요. 이 그림에서 말로리는 중간에서 암호화된 메시지를 볼 수는 없지만 나중을 기약하면서 모든 암호화 패킷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리는 밥의 프라이빗 키를 훔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밥의 서버 내 파일을 읽을 수 있거나 쉘을 획득할 수 있는 웹 취약점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하트블리드 같은 SSL 프로토콜 구현상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서버의 메모리를 읽어낼 수도 있고, 밥이 인증서를 GitHub같이 공개된 곳에 올려놓는 실수를 했을 때 획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말로리가 밥의 프라이빗 키를 훔치는 데 성공했다면 이 훔친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메시지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를 복호화해서 알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키를 이용해서 과거의 모든 메시지들을 복호화해낼 수 있게 됩니다. RSA 기반의 키 교환 방식은 이렇게 프라이빗 키가 누출되었을 때 과거의 메시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DPL만 기반의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면 프라이빗 키가 누출되었을 때도 과거의 메시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러한 암호화한 특성을 Forward Secrecy라고 합니다. 자, DPL만 방식은 어떻게 Forward Secrecy를 지원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DPL만 키 교환 방식을 간단하게 그려봤습니다. DPL만 알고리즘도 일종의 RSA 같은 비대칭 키 알고리즘 방식으로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를 갖습니다. 키 교환을 위해서 먼저 밥이 시크릿 값 A를 만들고 G라는 임의의 소수값을 정해서 G의 값과 G의 Asing의 값을 계산해서 앨리스에게 전송합니다. 여기서 G의 Asing의 값이 밥의 퍼블릭 키예요. 그리고 앨리스도 본인의 시크릿 값 B를 만들고 밥에게 G의 B승의 값을 던져주게 됩니다. 그러면 앨리스는 밥의 퍼블릭 키인 G의 A승의 값과 본인의 프라이빗 키인 B의 값을 알고 있으므로 G의 A승의 B승, 즉 G의 A 곱하기 B승의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밥은 본인의 프라이빗 키인 A 값과 앨리스의 퍼블릭 값인 G의 B승의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G의 B승의 A승의 값, 즉 동일한 G의 A 곱하기 B승의 값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로리는 G의 값, G의 A승의 값, G의 B승 값만 알고 있기 때문에 G의 A승 곱하기 G의 B승을 하면 G의 A 플러스 B의 승은 구할 수 있겠지만 G의 A 곱하기 B의 승은 계산할 수 없으므로 키를 계산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밥은 Q라는 값도 추가적으로 보내게 되고, 이 보내는 모든 값을 통틀어서 DPL만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Q 값을 이용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모듈러 연산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므로 생략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밥과 앨리스는 서로의 공개 키만을 전달하지만 상대의 퍼블릭 키와 본인의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동일한 키를 생성해낼 수 있다는 특성입니다. DPL만 키 교환 방식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전에 살펴봤던 RSA와 동일하게 앨리스는 밥으로부터 받은 이 퍼블릭 키가 정말로 밥이 준 퍼블릭 키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RSA 경우와 동일하게 밥은 CA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의 DPL만 파라미터가 포함된 인증서를 만들고 전송하면 앨리스는 CA의 인증서를 이용해서 밥으로부터 받은 인증서를 검증한 뒤에 밥의 퍼블릭 키와 본인의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 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DPL만 기반의 키 교환 방식이지만 포워드 시크릿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밥의 DPL만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라이빗 키가 누출된다면 말로리는 훔친 밥의 프라이빗 키와 앨리스의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 키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포워드 시크릿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 그림은 DP-헬만 FRR이라는 키 교환 방식에 대한 그림이고 포워드 시크릿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RSA는 밥으로부터 받은 DPL만 파라미터를 검증하는 알고리즘을 의미합니다. 자, 우선 밥은 키 교환을 위해서 먼저 RSA 키 한 쌍을 만들고 CA의 도움을 받아서 퍼블릭 키가 포함된 인증서 하나를 만듭니다. 이때 RSA 키쌍은 키 교환 알고리즘이 아니라 이후 단계에서 DPL만 파라미터를 서명하고 검증하는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즉 인증만을 위한 용도인 거죠. 그리고 밥은 이 인증서를 앨리스에게 보내고 앨리스는 CA의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밥으로부터 받은 인증서를 검증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밥은 DPL만 키 한 쌍을 만들고 RSA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이 DPL만 파라미터에 대한 서명값을 만듭니다. 여기서 서명값은 DPL만 파라미터의 값을 해시화하고 프라이빗 키 값으로 암호화한 값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DPL만 키 쌍은 매 세션마다 새롭게 생성되는 랜덤 값이라는 겁니다. 밥은 이 DPL만 파라미터와 서명값을 앨리스에게 보내고 앨리스는 기존에 받았던 밥의 RSA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이 DPL만 파라미터를 검증합니다. 검증이 완료된 후에는 앨리스 본인도 DPL만 키 한 쌍을 만들고 퍼블릭 키를 밥에게 보냅니다. 그럼 앨리스와 밥은
밥은 동일한 암호화 키를 만들어낼 수 있고 포워드 시크릿도 만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밥에 프라이빗 키가 누출된다고 해도 이 값은 DPL만 파라미터를 서명하는 데만 쓰이는 값이고 밥과 앨리스의 DPL만 키쌍은 매번 새롭게 생성되는 값이며 말로리는 밥과 앨리스의 DPL만 퍼블릭 키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암호화 키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RSA와 DPL만 그리고 포워드 시크릿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일단 어려운 것들은 다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ECC라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이건 간단합니다. ECC는 타원 곡선을 사용한 암호화이라는 뜻으로 DPL만 키를 생성할 때 타원 곡선을 사용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제가 대칭키 알고리즘과 비대칭키 알고리즘은 속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메시지를 암호화할 때는 대칭키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비대칭키 알고리즘은 대칭키의 암호화 키를 교환하는데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이런 암호화 속도는 암호화 키 길이와 관계가 있습니다. 즉 키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암호화에 걸리는 속도가 길어지는 건데요. 이 표는 같은 수준의 암호화 강도에 대한 키 길이를 나타내는 값인데 대칭키에 비해 비대칭키의 키 길이가 매우 길죠. 하지만 타원 곡선을 사용하면 같은 비대칭키 알고리즘도 키의 길이가 확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타원 곡선 기반의 키를 생성하면 키의 길이를 줄일 수 있고 그만큼 암호화의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ECC에 대한 것도 알아봤고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살펴보면 DPL만의 키 교환 알고리즘은 포워드 시크릿을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FRR이라는 E라는 문자가 이름에 붙기도 하고요. 타원 곡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EC라는 값이 붙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키 교환에서의 인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인증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 예제에서 다 보면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인증 알고리즘과 이 인증 알고리즘이 사이퍼스투 내에서 어떻게 네이밍 되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증 알고리즘은 RSA와 ECDSA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키 교환 알고리즘과 합쳐져서 네이밍을 할 때 RSA로 키 교환을 하면서 RSA로 인증을 하면 간단하게 RSA라고만 표현을 하고요. 이외의 경우에서는 언더바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인증을 진행하는지 이렇게 명시해 줍니다. 여기서 ANON이라는 것은 인증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 인증을 하지 않으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앨리스는 밥으로부터 받은 퍼블릭 키가 정말로 밥으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SSL과 TLS 버전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 키 교환 방식인데요. 이 영상의 처음 부분에서 TLS 1.3에서는 고정된 몇 개의 키 교환 방식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이퍼스투를 표현할 때 키 교환 방식에 대한 부분이 빠졌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표를 보시면 TLS 1.3에서는 포워드 시크릿을 지원하는 DPL만 FRR 방식만 지원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DPL만 파라미터나 인증 방식에 따라서 총 3가지 방식만 지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진행하시는 프로젝트 내에서 키 교환 알고리즘이 필요할 때 TLS 1.3에서와 같이 DPL만 FRR 알고리즘을 사용하신다면 좀 더 안전한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TLS에서 사용되는 키 교환 알고리즘과 인증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교환된 키에서 새로운 키들을 유도해낼 수 있는 방법과 대칭키 알고리즘, 암호문에 대한 무결성 검증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